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해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최 사장님의 책입니다. 저희가 네. 바가바드 기타를 읽다가 이 책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면 다른 위대한 스승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그 철학을 이해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똑똑님 어떠신가요? 네. 이 책 선정한 거 마음에 드세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최 사장님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이 책도 실은 작년에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했던 책이라 이렇게 함께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책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고전을 읽는데 기본 토대가 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책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스승들의 기본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주요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 이 추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한 현자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 챕터에서는 음, 도가, 노자, 그다음에 공자, 네. 장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음,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네, 칸트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원전 5세기 전후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상을 얘기해 주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위대한 스승들이 말하고 있는 거대 사상이 뭐냐라고 봤더니 최 사장님은 그걸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론이라 하면 자와 세계는 하나다. 나와 이 세계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위대한 스승들이 말했던 거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론론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스터디를 먼저 했는데 똑똑님이 이론론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 저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말을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 책이 아까 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의 근본 구조를 자아 세계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거는 최 사장님이 아마 본인이 이론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어, 자아와 세계 둘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세계가 하나다. 이론이고 자세계가 따로 있다. 그것이 이원론인데, 그럼 이론론과 이원론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랑 과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만의 결론이에요. 이건 저만의 결론이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원론은 세계가 이미 있고 그 안에 나를 껴맞추는 게 이원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원론은 세계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세계에 있는 거면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원론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쉽게 이제 삶과 비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경우에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원론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원론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 길을 막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원론에 발을 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저는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삶이 너무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듯한 생각이 드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또 독서 모임 회원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나의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 인간이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항상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산다고. 근데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 저한테는 훨씬 길었어요. 그거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유하는 인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1원론, 2원론, 나하고 굉장히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아와 세계가 같다는 이 1원론에 내가 발을 조금이라도 디디고 살면서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는 훨씬 좀 더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우리 삶과 떨어진 그런 이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전해주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대 사상이라고 하니까, 나와는 전혀 네네.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똑똑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 네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가치고 목표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마지막에 인간 중심 원리로 들어가서 인간이 바라보는 이 우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지 이제 이해가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제가 들어주셔서 저게 더 감사하죠. 네. 저희가 이게 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한 다중 우주론과 뭐 차원에 음,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지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만 간략하게 하나씩 얘기할게요. 먼저 똑똑님께서 그 다중 우주론에서 레벨 3 가장 네네.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지대너비아 영의 우주 부분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우주 부분이 이 챕터가 6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5번째 챕터 다중 우주론에 대한 챕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게 이 다중 우주가 여기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레벨의 다중우주를 언급하고 있어요, 책에서. 네, 이 레벨 3의 다중우주의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언급되어 있어서 아마 이 양자역학은 뭐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양자역학이 대체 어떤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과학자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양자역학자가 있었죠. 예. 예, 예, 이름은 이름은 생각이 안, 까먹었지만, 네네. 네. 그 정도로 약간,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양자역학인데, 결국 이 양자역학이, 물리적인 또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것이 맞다라는 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왜 좀 마음에 와닿고 인상 깊었냐면, 저희가 작년에 독서 모임 할 때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양자역학의 양자역학. 예,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 책이 이렇게 수학 기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어렴풋이나마, 양자역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서, 아마도 이 책을 읽을 때도 그 양자역학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이 레벨 3의 다중우주론이 좀더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레벨 3의 다중 우주의 개념은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온 그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양자역학에서 막 양자역학이 논란이 됐던 거는 1935년에 그 코펜하겐에서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참석을 했고, 양자역학을 주장한 과학자는 닐스 보어라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분인데, 이제 그 분이 이 양자역학 개념을 주장했고,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은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그래서 빛이 우리가 관찰자가 보기 전까지는 그냥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입자로 바뀐다라는 것을 실험한 게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고, 여기서 그 나오는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은 그 양자역학을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슈레딩거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이 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인데, 이 실험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뭐냐면, 이 네모난 무쇠로 된 그 박스 안에 얌전한 고양이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사선 핵을 1시간에 50% 확률로 투입이 되도록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핵을 얘가 측정하는 순간 이게 띠리링 작동해서 망치를 내리 꽂아서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병이거든요. 이걸 깨서, 그러면 독극물이 있는 병이 깨지면 고양이가 죽겠죠. 근데 이게 아까 50%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0% 확률이면은 얘가 깨지지 않을 확률도 50%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깨지지 않으면 고양이가 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슈레딩거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이 진짜 맞다면 이 고양이는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양자역학을 찬성한 과학자 입장에서 이 방사성 핵 입자, 여기 책에서는 알파 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입자는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인정되는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이 핵 입자는 미시적인 거예요. 미시적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미시적 상태에서 이 핵입자가 그러면 양자역학 개념에 따르면 관찰되는 순간 입자로 변하는 거니까 관찰되지 않으면 얘가 파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과학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럼 상자 안의 고양이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중첩된 상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여기서 저는 아니 이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지 어떻게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중첩 상태가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책에서 다중 우주론을 창시한 휴 에버렛 3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양자역학을 찬성한 코펜하겐 해석을 거부하고 이 입자가 50% 확률로 결정되는 순간에 우주가 갈라진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말이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여기 있고 우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주의 세계에서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는 50%의 확률에 관찰자인 나는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세계는 못 보는 거고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세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양이가 살아있는 세계에 속해 있다면 죽은 세계는 못 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세계에 있는 그 세계에 속한 우주에 속한 거고 죽은 세계를 본다면 나는 죽은 세계에 속하고 살아있는 세계를 못 본다. 그럼 내가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세계가 다 나뉘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휘재 개그맨 님의 인생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 책에서도 최 사장님이, 그럼 나의 삶의 그 수많은 선택하는 그 순간 동안, 그럼 나는 수많은 세계를 창조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휴 에버렛 3세의 이 다중 우주론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과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 뭐가 맞는지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는 이 이론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네. 저도 그 다중우주론에서 이 레벨 3의 이 평행 우주론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나는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내가 맞아요. 수십, 수백만이 지금 다 각각의 우주에서 살고 맞아요. 있겠구나. 나만 못 보는 거야. 나는 그들과 공유되지 않는 독립된 우주에서 살고 있어서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네네.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이거 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4차원, 5차원까지는 제가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대충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은 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최 사장님이 그 이상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저의 상상력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원이라고 하면 우선은 선을 말하는 거고요. 2차원이라고 하면 면을 말하는 거고 3차원이라고 하면 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 사장님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요. 시간의 개념을 덧붙여서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고 그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이 합쳐진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공간이 하나 덧붙여져서 4차원이 된다면 시간이 아닌 공간만 4차원이라면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그 투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뭘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지, 그거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뒤통수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게 바로 4차원의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5차원에서 보면 이제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이 2차원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2차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행적으로 쭉 이어지는 시간적인 개념이었는데 시간에 한 차원이 더해지면 이제 우리가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만화에서나 보던 타임슬립이 가능한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머신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과거 어디로 가고 미래 어디로 가고 이렇게 타임슬립이 가능한 세계가 5차원 공간. 그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어쩌면 상상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이런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3차원이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3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선행적인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시간 3차원인 거예요. 원인이 생기고 결과가 생기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읽는데 갑자기 영화 컨택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 컨택트 보면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그 언어학자가 이 외계인의 말을 해석하려고 하면서 나온 결론이 이 외계인의 언어는 시간이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테드 창의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시간의 3차원에서 했던 시간의 3차원의 일반적이라고 이제 과학계에서 이미 얘기가 됐던 내용이라면 아 그걸로 해서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모든 상상력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뜬금없이 팍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거를 기반을 해야지만 나오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인 것 같아요. 시간 차원. 그 6차원, 7차원, 9차원의 시간 차원은 지금 현재로는 상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다중우주론에 보면 레벨 4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레벨 4가 브레인 우주론인데 이게 10차원, 11차원의 시공간으로 정의된 끈 이론하고 M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왜 이 최 사장님이 세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다중 우주론과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계속 탐험을 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호기심을 느끼지 않으면 이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 세계가 나라고 했는데 결국엔 나를 알기 위해서 이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계가 곧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지식들, 이론들을 한 번씩 툭툭툭 던져주고
아, 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너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탐구하게 만들면서 점점 더 넓어진다? 이 책의 말대로 넓,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우물에 갇혀져 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를 더 넓게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찰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결국엔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중 우주론과 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인간 중심 원리에서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해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가장 넓게 크게 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어,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과 뭐 모든 생물이 모두 다 평등하다,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음, 배우는데, 배운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익히는데, 그 조금 대치되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 음, 장을 읽으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도 꽤 특별한 음, 존재다라는, 예, 그래서 관찰자로서의 인간의 그 존재가 실제로 없다면, 우주를 바라볼 수 없다. 그럼 결국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조금 대치되는 개념이긴 한데, 오히려 저는 또 제가 인간의 종이니까, 이런 것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것도 실은 어느 정도 이 맞는 얘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음, 장을. 그렇다 해서 뭐, 맞아. 인간이 뭐 엄청나게 대단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뭐 파괴해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은 후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들은 실망은 하되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 후회라는 것을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또 앞으로 선택의 길에 앞으로 길에 대한 것도 선택할 때 항상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런 능력을 정말 그냥 이렇게 뭔가 가만히 이렇게 수면 뒤에 그냥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이 알려고 하고 여기서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좋네요. 진짜. 아까 음.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떨 때는 만물은 평등하고 모든 네, 생물과 맞아요. 인간은 네, 동등하게 대해야 네,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네, 네. 반대로 이렇게 사회의 동물로서 인간의 음, 특별함을 또 네네. 부각하는 면도 있고, 다, 맞아요. 다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우리가 예, 예, 받아들이면 예.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네네네, 말씀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